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흔히 하는 말이 조금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딱 그러셨으니까요. 자식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부모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겨나가야 할 존재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굳이 부모님까지 이겨야겠어요? 까짓거 져드리는 게 제일 속 편하죠.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부모님께서는 늘 하시던 말씀이 너 앞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치면 그때는 다 발가벗겨서 내쫓아 버릴 거야. 우린 아무런 도움도 안 줄 거다. 어차피 인생 누구 도움에 의지해 사는 게 아니고 똑바르게 살아가려면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놈이면 도움 없어. 도움 안 줘. 아주 제대로 정신 수양되게 아무 도움 안 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인생 편하게 살고 싶으면 사고 치지 마. 사고만 안 쳐도 반은 가니까. 제 부모님 두 분 다 독하게 노력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이신지라 자라는 내내 절 아마도 엄청 강하게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더욱 부모님께 의지하려고만 들었고 제정신을 못 차렸죠. 집에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고 그 재력이 안정적이도록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한마디로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날에는 거슬리게 하는 자식을 한껏 패줘서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그냥 깜빵에 넣어버리라는 거 어머니께서 빌어서 겨우 절 빼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적어도 어머니는 날 끝내 버리지 않으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버릇을 고쳐먹지 못했죠. 그 후에도 몇 번씩 친구들을 때린 적이 많았고 어떤 날에는 미성년자인데 술 먹다가 걸려서 또 부모님이 오신 적이 있었죠. 그렇게 부모님은 수없이 불려 다니셨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우시기도 하고 아버지는 절 때리시는 걸로도 모자라서 고속도로 한가운데 버리고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저는 고치지 않았고 갱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말 잘 새겨 들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자잘한 사고들을 치다가 제대로 큰 사고를 쳐버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치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쳤죠. 그건 바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기도 했지만 제대로 부모님께 불효자한 노릇하게 만들었었어요. 부모님 몰래 용돈 빼돌려서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니고 바쁜 부모님 몰래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술도 마셨죠. 한마디로 날라리처럼 놀러 다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무리였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큰 사고를 치게 된 거죠. 미래를 완전히 다 바꿔버릴 사고를 말입니다. 아내와는 학교가 끝나면 늘 만났습니다. 저는 집에 가기 싫었고 아내는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내를 만나고는 다른 사고는 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먹지 않았고 담배를 피지도 않았고 오토바이도 타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내에게만 집중하고 사랑에 푹 빠졌던 겁니다.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었어요. 아내 또한 의지할 곳이 없던 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게 많이 의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는 못했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이 생긴 거였죠.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몰라도 배를 보니 한두 달이 아닌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냥 식욕이 돌고 살이 찌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내가 임신이라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알아보니까 애가 너무 커서 지울 수도 없을 거래. 이거 어떻게 해? 언젠가부터 아내가 좀 많이 먹기는 했어요. 원래 많이 마르고 입이 짧았는데 어느샌가부터 엄청나게 먹어서 아내를 만나면 거의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신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때 제가 문득 든 생각은 부모님한테 말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저질러 놓고 당연한 듯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기, 제가 애 아빠가 되었어요. 제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배가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요새 조용했잖아요. 친구랑 싸우지도 않았고 술 퍼먹고 다니지도 않았고 저 담배도 끊었어요, 아버지. 학교도 잘 갔고 요즘 계속 잠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학생이면 당연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학교 잘 다니는 거야. 그거 했다고 지금 내세우는 거야, 이 한심한 새끼야? 내가 한 번만, 응? 한 번만 하면서 네 엄마 봐서 많이 봐줬어. 그간 패 죽여버릴까 싶었어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저 새끼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속에서 낳은 새끼인데 정신 차리겠지. 한 게 벌써 6년이야. 너 그동안 단 한순간도 내가 보기에 멀쩡하게 산 세월이 없어, 이 새끼야. 그래서 난 너 더 못 본다. 아니, 안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시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방에 몇 가지 옷을 챙겨 담으시곤 문 밖으로 그 가방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가 눈이 오던 겨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파가 심했고요. 저는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아유, 아버지. 그래도 애를 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저 다시는 사고 안 칠게요. 한 번만요. 걔는 엄마 아빠도 안 계시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 계시니까 엄마 아빠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다 벗겨서 내쫓을 거라고. 그나마 오늘이 겨울인 걸 다행으로 여겨. 옷까지라도 챙겨주니까. 군소리 말고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내일 당장 호적에서 파낼 거니까 썩 나가. 그 당시 저희 아버지 덩치가 상당하셨고 굉장히 힘이 세셨습니다. 말씀대로 어머니 때문에 절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우셨습니다. 그런 천하장사 같은 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아서는 밖으로 끌어 내던지시는데 저는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죠. 그때 엄마가 놀라셔서는 맨발로 절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런 엄마를 보며 그럼 당신도 나가던가. 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던 엄마이시기에 그 말에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시다가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고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가 얼어 죽어요, 아버지. 그리고 내 자식은요. 내 여자친구 뱃속에 있는 내 자식까지 아버지가 버리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저 평생 엄마 아버지 원망하고 살 거라고요. 아버지는 아예 집 비밀번호도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처음에는 저도 싹싹 빌다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꼭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죠. 아내가 머무는 시설에 가서는 우리 아버지랑 엄마도 나 버렸어. 나 이제 너랑 똑같아. 그냥 같이 가자. 나 돈 있어. 혹시 몰라서 아버지가 나 내쫓을 것 같아서 아버지 지갑에서 미리 돈 빼놨어. 이 돈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되겠냐?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린 마음의 겉멋만 들어서는 아내에게 허세만 부렸죠. 정작 대책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른 아내를 데리고 무작정 제가 용돈으로 쥐고 있던 돈으로 겨우겨우 며칠을 전전했어요. 아내는 위탁시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차피 배가 계속 불러오면서 더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 지갑에서 제가 빼간 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오래간 머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낡은 모텔에 하루 3만 원씩 내고 아내랑 살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돈도 넉넉했고 언제든 또 기댈 곳이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말 그대로 엄마 아빠 놀이 하기에 급급했어요. 모텔이 꼭 저희 집인 양 안에서 같이 살면서 남아있는 돈으로 고민 없이 밥을 사 먹고 필요한 건 턱턱 편의점에서 사재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건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금방 똑 떨어졌습니다. 어느샌가 모텔 문 앞에 저희 짐이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돈을 내거나 나가라는 말이죠.
원래 어제부로 나갔어야 했어. 이 어린 것들이 불쌍해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지. 무상으로 이제 계속 둘 순 없어. 이 호실만 물을 또 얼마나 쓰는지. 그렇게 장기로 투숙하려거든. 모텔 말고 차라리 사골세를 구하지 그랬어. 암튼 난 더 난데요. 얼른 나가요. 부모님은 무섭지만 사회는 더 무섭고 매정했습니다. 바깥 세상 그 어디에도 저와 아내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라디에이터를 안고 있기도 하고 뜨거운 물이 나오면 어른 손발을 담그고도 있었습니다. 거의 노숙자나 마찬가지였죠. 나중에는 정말 춥고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저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나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디든 상가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면 당연히 부모님이 오실 테고 그럼 알아서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앞을 뱅뱅 돌아보기도 했고 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슈퍼를 계속 살펴보기도 했어요. 딱 얼마만 훔쳐서 조금만 버텨보자, 뭐 그런 생각이었죠. 진짜 딱 이 가게에서 조금만 훔치자 했던 날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슈퍼에 왔는데 그 늙은 사장님이 아기한테 아이고 우리 아가 바르게 예쁘게 자라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슈퍼에서 돈이나 훔치는 사람인 걸 알면 제 자신이 너무 슬플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부모님께 가서 사정 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절대로 져주시지 않을 부모님이신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난 한심한 놈소리를 들을 거고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특히나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전에 아버지에게 싹싹 빌 때와는 감정이 달랐습니다. 인생이 바다까지 가는 건 정말 쉬운 거라고 한순간이라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죠. 만약에 네 눈앞에 돈다발이 있어. 그걸 네가 들고 바로 뛰어만 나가면 되는 거야.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 그런데 그 쉬웠던 한순간 때문에 수백 수천 번을 넘게 인생을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 분명히 있어. 쉬운 결과는 꼭 나중에 발목을 잡아. 어릴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뭔 개소리야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저는 공장에 들어갔고 아내는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까지 휴게소에 있는 식당에서 지내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공장 관리자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아는 척을 하는데 야, 이게 누구야? 너를 이런 데서 다 본다. 너 나 기억 못하냐? 네가 죽어라 패놨던 너네 반 1등. 네가 북어처럼 패놨던 녀석. 그 녀석이 내 조카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다 만나네. 너 그래도 집안 좋지 않았냐? 그런데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너네 집 망했냐? 아주 꼴 좋다. 부모 믿고 사람 패는 망나니같이 살더니. 이전 같았으면 쓴소리에 발끈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장이 제게 유일한 일터였고 저는 돈이 절실했으니까요. 제게 비아냥대는 그 사람에게 제발 자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거의 빌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제가 정말 철이 없고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저 여기서 일하는 거 정말 간절해요. 제가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고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면 무조건 여기서 일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자르지 말아주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만큼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죠. 돈이 없으니 사람이 비굴해지는 건 정말 빠르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쉽게 부모님께 손 벌려서 생활하고 살았을 건데 제가 직접 벌려니 정말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전에는 가볍게 사 먹었던 것들, 껌이라든지 과자, 음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돈이었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도 꾹 참고 공장에 들어와 정수기물을 마셨죠. 하지만 한탄할 새가 없었어요. 아내가 배가 더 불러오기 전까지는 둘이 살 작은 단칸방 하나는 무조건 얻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장에서 야간 특근 추가 근무 모두 다 했어요. 일주일에 3시간도 안 자고 일했습니다. 지금 하라면 못해요.
그때는 고작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혈기왕성했으니 그나마 가능했죠. 그렇게 5개월 정도 일했을 무렵 아내는 일하는 곳에서 임신한 사실을 들키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식당 사장님이 안타깝게 봐주셔서 아내는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업무를 식당 카운터 보는 걸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렇게 아내는 아이 낳기 전까지 몇 달을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죽도록 벌어서 사골세 빵 하나를 겨우 얻었고 그 해에 아이도 출산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 별거 없구나.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여차저차 살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절 내쫓은 부모님 욕을 하면서 이까짓 거 별것도 아닌데 대단히도 유세 떨었다고 혼자 곱씹고 또 곱씹었죠. 한마디로 부모님 일하는 자리가 별것 아니라고 가짱게 여겼던 거예요. 꼴랑 그 돈 몇백 쥐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인생사가 쉬운 일이라면 그 누구나 다 멋진 부모가 되었겠죠. 아이를 키우니 이건 완전 돈 나가는 기계였고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내와 저 아이 이렇게 셋이 사는데 매일매일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버는 족족 돈이 나가고 지갑에 돈이 채워지면 빠지고 또 채워지기 무섭게 집값에 전기세, 전화비에 계속해서 새어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버는데 이러다 보면 모이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 어떤 날은 아내가 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월급날이 한참 남았는데 쌀도 없고 아이 분유도 뭣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일일 노가다 같은 걸 해서 겨우 아이 분유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냥 나가서 몸으로 떼오면 되니까 괜찮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런 일마저도 너무 고되고 반복되다 보니 제가 몸살이 다 나더라고요. 근육통이 너무 심해져서 정작 제대로 출근해야 할 공장에도 못 나가게 되었어요. 일주일간 몸살로 알아 누워있다 보니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고 하루하루 돈만 더 까먹었죠. 그때 뼈저리게 알기는 했어요. 이래서 어른들이 몸 말고 머리 쓰는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즉 돈을 벌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내가 아픈 것쯤은 참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이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고열에 시달렸고 귀가 찢어질 듯 심하게 울어댔죠. 돈 무서운 걸 알다 보니 병원에 쉽게 데려가지도 못했어요. 그저 집에서 아내와 제가 아이 열만 낮추려고 한참을 애썼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울음을 그치더니 미동도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너무 놀라서 아이를 들쳐업고 마구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가 아이의 뇌압이 많이 높다고 당장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당장에 궁금한 건 돈이었죠.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 건지, 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건지요. 보험 적용도 안 돼서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죽었다 깨나도 그 당시에 저로서는 구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때 나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갈 때까지 간 상태라 많이 지쳐 있었고 아이를 버려야겠다까지 생각했었던 것 같았어요. 서로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우선은 아이를 병원에 맡기고 저는 일을 하러 나갔고 아내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우리 아이 수술비며 뭐며 다 대준다고 했다고 고마운 분들을 만났다고 말이죠. 그전까지 정말 다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한 번에 그렇게 해결이 되니 살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일하다가 나와서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있나 보다. 미치도록 바라니 이루어주는구나 싶었어요. 우리 아이는 운도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측에 연결된 그 시설 담당자가 절 찾아와서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술도 잘 될 거라 하고 입원비 수술비 모두 저희가 감당할 테니 돈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완전 은인이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안 도와주신 걸 이렇게 일면식 없는 분들이 도와주시다니 진짜 살았습니다. 시설 담당자분은 약속대로 모든 금액을 수납하고 가셨고 저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라더군요. 도와주신 분들 생각해서 성실하게만 살라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정말 세상은 살만하구나 싶었어요. 이렇게나 도와주는 곳들이 많구나 하고 말이죠. 다행히 아이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을 다 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정말 그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함 하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생각보다 너무 팍팍했어요. 돈은 벌어도 없었고 아이는 자주 아팠고 그러면서 아내와도 조금씩 틀어지기까지 했죠. 저는 제 입장만 생각했지만 아내 입장에선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 그 몸으로 일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마도 저보다 1000배, 1000배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제 힘든 것만, 아니, 아내를 전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아내나 저나 거의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인데 어딜 갔나 싶어서 아이를 업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얼마 안 찾아보고 금방 아내를 발견했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소주 한 병 놓고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내도 저를 발견하고는 허털한 듯이 웃었습니다. 어쩜 집을 나와도 갈 데가 없냐? 진짜 슬프다. 뭘 어디 가려고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피곤하고 일이 힘드니까 자꾸 당신한테 화를 내나 봐. 다시는 말 그렇게 안 할게. 춥다. 얼른 집에 가자. 나 주머니에 3,000원 있는데 소주 안주로 새우깡이나 하나 살까? 그래, 좋아. 그래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서로밖에 없었기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였어요. 그런데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모든 돈이 뚝 떨어져서 진짜 죽겠다 싶을 때 이전에 아이 수술비를 지원해준 곳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 부모들을 위한 지원금이 나오니 받아가라는 말이죠. 사골세로 살고 있는데 주택 지원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후원자 한 분이 계시는데 애기 엄마 이야기를 했더니 지정해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운이 좋으신 거예요. 어디 안 거치고 바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거든요. 후원금 때문에 의심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예 아무튼 서둘러 오세요. 꼭 로또라도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하느라 가볼 수 없었고 아내 혼자 가서 서류를 내고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해준 것들이 좋았어요. 원래 사골세 집은 곰팡이도 있고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남아서 혹여나 아이가 병에 걸릴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이사하게 된 주택은 집이 좀 낡기는 했어도 넓었고 환기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6개월에 한 번씩 100만 원씩 내면 되었어요. 그래서 부담도 없고 너무 좋았죠. 게다가 어린 부모 지원금이라고 매달 분유값, 기저귀값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어쩜 이런 혜택이 다 있는 건지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전에 배웠던 담당자님께 몇 번이고 더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저희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요즘 공장에 일이 없어서 예전만큼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모자란 만큼 지원금도 나오고 집세도 조금만 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성실히 사시니까 이런 일도 있고 한 거죠. 지원금 후원해주시는 분 조건이 어린 부모들이 어긋나지 않고 아이 잘 키우고 문제없이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 조건만으로 만족하신다니 저희야말로 좋은 일 하고 좋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는 듯하니 조급했던 마음들은 차분하고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전 잊고 지냈던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이사한 저희 집 앞집에 노 부부가 사시는데 뵐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그 노부부만큼 나이를 드시진 않았지만 그냥 뵐 때마다 떠오르더라고요. 전에는 비슷한 연배분을 뵈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또한 부모가 되어서 그런 건지 책임감 때문인 건지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집에 찾아뵈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버이날도 오고 해서 그날에 맞춰서 집에 갔습니다. 괜히 홍삼 세트 하나 사서는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밝게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부모님이 먼발치에서 보였습니다. 때 묻은 공장 옷에 허름한 차림인 저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부모님 모습, 그리고 편하게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에 감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막상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라기보다는 난 죽어라 살고 있을 때 부모님은 내 걱정 하나 없이 편히 사셨구나. 차라리 말썽쟁이인 내가 없어서 속이 편하시구나 싶으면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서운하다 못해 악에 바치더라고요. 나만 힘들게 살고 있고 나만 부모님 걱정식이나 했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돌아서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홍삼 세트를 문 앞에 올려두고 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는 일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와 제가 20대 초반이 되고 제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야 위에서 일을 줘야 기계를 돌리는 건데 요새 부품도 안 들어오고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어쩔 도리가 있나. 나도 공장 정리하고 고향에나 내려가야 할 판이야. 다들 퇴직금 잘들 챙겨줬으니 갈 길들 가게나. 원래 다니던 공장도 하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었던 곳인지라 저같이 고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나 외국 불법 체류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마저도 잘리고 나니 같은 직종이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뽑았기 때문이었죠. 이 학력으로는 어디도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면 엄청 멍청한 줄 아는데 우리같이 큰 회사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수두룩 갑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이나 진짜 돈만 벌려고 안 간 친구들이지 머리가 있어야 공장 일도 잘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검정고시도 아니고 고등학교 중퇴면 중졸인데 요즘 세상에 중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에 대학원까지 가는 판국이에요. 그렇다고 뒤늦게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는 없었어요. 자식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공고만 뒤지면서 수없이 채용 거절을 당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에 저희 집과 아이 수술비를 지원해준 센터에서 일자리 제공을 해준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제 인생을 위해 생긴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격하게 감사했어요. 센터에서 일해줄 사람을 뽑고 있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난다고 말이죠. 일하면서 낮에는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검정고시를 패스했어요. 고등학교 졸업도 했으니 그럼 괜찮은 곳에서 일을 해볼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군대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센터에서는 아내와 아이를 잘 케어해 줄 테니 병역 의무까지 마치라고 하더라고요. 군대까지 다녀오면 더 취업 잘 돼요. 애기 아빠도 잘 알 거예요. 면접 볼 때 군필자 우대하잖아요. 아직 많이 젊으니까 남들 갖추는 건 다 갖춰요. 애기 엄마는 우리 센터 식당에서 일할 거고 아이도 같이 있을 수 있는 놀이방 있으니까 걱정 말고요. 아유 다녀와요 빨리. 그래서 저는 그 도움 덕에 미루지 않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중간중간 휴가를 나와서 보니 아내도 일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내 또한 일하면서 마치지 못한 고등교육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이가 더 크면 멋진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제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나도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대를 했을 땐 아내 또한 저처럼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대학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의 상황이 서로가 대학까지 가기에는 무리였어요. 우리 아이 대학 학자금 자금부터 모아도 될까 말까였으니까요. 그거 좀 무리 아닐까? 우리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여보. 물론 대학 가고 공부하면 좋지. 좋지만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공부 이어가면 그거 이기적인 거야. 미안하지만 대학은 더 나중에 하는 걸로 하자. 이제 나 제대도 했고 둘이 돌아가면서 죽어라 이래야 돼 또. 아니야, 그건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니까. 여기 센터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 전부 다 대학 졸업자야. 그리고 작은 지원센터 같아도 우리 둘이 죽어라 버는 돈보다도 훨씬 많이 벌어. 내 말은 우리가 고작 고졸 검정고시 가지고는 죽어라 일해도 한 사람 몫을 두 사람이 버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고생하더라도 더 큰 것 보고 생각하자, 응?
고생 잠깐이야, 여보. 저는 아내가 이해되었지만 동의할 수 없었고 아내 또한 제 마음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만 현실 앞에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내의 공부를 막은 건 아무래도 학업과 일을 같이 하면 수입이 줄 수밖에 없어서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럴 걱정 없이 좋은 부업을 찾았다면서 센터 일도 하고 부업도 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학비 또한 센터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고요. 어쩜 하는 일마다 하늘에서 도우시는지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싶었어요. 반면에 이런 저를 저버린 부모님이 다시 한번 서운해지더군요. 그래도 손주 한번 보고 싶을 법한데 부모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저야말로 진짜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성공해서 부모님보다 잘 되는 그날 돌아가서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기에는 저의 시간과 부모님의 시간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한 건지 이모셨어요. 너희 엄마 많이 아파. 그래서 입원했어. 너는 아무리 그렇게 집을 나갔어도 너네 부모 걱정도 안 되니?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 있는데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너는? 사고치고 나갔으면 금방 굽히고 들어와서 죽어라 빌었어야지. 너나 네 엄마나 서로 자존심 부리기는. 빨리 너희 엄마한테나 가봐. 나중에 죽고 나서야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녀석아. 저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모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세울 것이 하나 없었죠. 그래서 돌아가기 망설여졌습니다. 떳떳하게 가볼 수는 없고 늦은 밤에 몰래 이모가 알려준 병실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어머니는 병실에서 친구분들과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분명 이모는 당장 내일이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다행인지 뭔지 좋아 보이셔서 저는 그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공부와 일을 병행하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단순 과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암이라고 했습니다. 위암이라고 말이죠.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콜라나 탄산 음료를 달고 살았는데 저는 그저 아내가 단 것을 좋아한다고만 치부했지 아프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보험에 가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고 병원비며 수술비며 모두 돈을 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곧바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거의 10년 만에 어머니를 뵙는데 저는 떳떳하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뵙자마자 도와달라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거절하시면 안 된다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면목 없는 거 아는데 그 사람이 많이 아파. 우리 와이프가 진짜 많이 아파. 위암이래. 수술도 받아야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해야 하는데 진짜 내가 죽어라 돈 벌었거든? 그랬는데 모인 돈이 없어. 아이도 잘하고 있고 내내 미치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도와줘 엄마. 우리 와이프 병 좀 고치게 돈 좀 줘. 제가 서럽게 울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알겠다고 하셨어요. 걱정 말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도움 덕에 아내는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병원에서나 처음 아내와 부모님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 말이죠. 10수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혼내기보다는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고 어린 손주를 반갑게 맞아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수술을 먼저 하고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홍삼만 틱 놓고 가면 어째? 왔으면 얼굴도 보고 내 이렇게 살고 있다. 당당하게 말도 하고 그랬어야지. 못난 놈. 시엄마 닮아서 고집은 그냥 독한 녀석 같으니라고. 너는 네가 그렇게 잘 살아온 것 같지? 그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네가 다 잘한 것 같냐? 세상에 그저 운은 없어. 다 누군가의 노력이고 도움인 거야. 너랑 새아가가 어디 안 틀어지고 이렇게까지 산 건 다들 주변에서 도와줬으니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다. 맞아. 나랑 와이프랑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도와준 사람들 정말 많아. 센터 담당자님이나 후원자도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았어.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왜 날 한 번도 안 찾았어? 내가 걱정도 안 됐어?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 끝까지 안 찾았을 거지? 그렇지? 엄마 아버지야말로 정말 독해.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대도 똑같이 할 거지. 나 그렇게 내쫓을 거였지? 아버지가 제가 그저 쉽게 살아왔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니 저도 모르게 복받쳐서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사는 내내 모두 고행이었는데 고생 하나 없었던 것처럼 장담하고 말씀하시니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자 아버지께선 그렇게 고생하고도 아직도 기운이 뻗치네. 아주 대단하다 너. 또 한 번 제 심기를 건드리셨어요. 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닌데 정말 너무한다 싶었죠. 걱정 마세요. 이번에 빌려주신 돈 제가 꼭 다 갚을 테니까 도움 한번 주셨다고 또 저 한심하게 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전에 저 아니에요, 아버지. 아내가 회복을 하고서 저는 엄마 아버지께 돈 꼭 갚겠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곤 다시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내가 그 돈 진짜 빨리 갚는다.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이 뒤늦게 정산이 되어서 그 돈을 부모님께 갚을까 아니면 조금 미룰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그 돈을 다 드리면 정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네에 사시는 주민분 한 분이 동네에 그래도 나름 잘 되는 골목길에 있는 슈퍼가 내놓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수할지를 이야기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바로 제가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가게 하나 놓고 살면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자 슈퍼 사장님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좋지, 좋지. 젊은 애기 아빠가 운영하기에 딱 좋아. 이 양반이랑 나랑은 이제 나이를 너무 먹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 처음에야 작게 시작했는데 이 근처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집들도 많이 들어오고 상가도 많아져서 손님이 너무 많아. 일하는 사람도 써보고 가진 수를 다 써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크게 하는 거 원치를 않거든. 빨리 인수해 가요. 우리도 빨리 정리하고 딸네 집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슈퍼 사장님이 제안하신 금액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반 정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신 건지 슈퍼 사장님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처음 제시한 금액에서 반으로 깎아주겠다고 말이죠. 반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나는 역시 운이 좋다. 그리고 그 운도 결국 내 노력이다 하고 말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수표를 인수하고 아내와 함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쯤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쳤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지금 같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예전 같은 모험을 했겠다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하던 부업이 있었는데 그 부업을 주시던 사장님이 너무 위독하셔서 이제는 그 부업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쉬워. 돈이 되는 걸 떠나서 나 진짜 힘들 때부터 이 일 했었어서 좋았거든. 당신이 열심히 벌어오는 돈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이 부업하면서 우리 아이 옷도 사줬고 나 공부하는 책도 샀고 꼭 보너스 같은 기분이었는데 매일 일 주시는 분이 너무 안 좋으시다네. 얼굴은 한 번도 못 배웠고 성함만 알고 있는데 이참에 병문안 핑계로 한번 뵙고 인사나 드릴까? 그게 예의겠지? 많이 위독하시대. 심장이 안 좋으시다나?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말이야. 어떻게 나 같은 애한테 이런 일을 줄 생각을 하셨지? 난 그냥 집 앞에 뜨개질 해주실 분 딱지가 딱 붙어있길래 바로 연락했던 거거든. 그날 전화 걸자마자 일하자고 해서 너무 좋았다? 애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할 수도 있고 말이야. 에이, 말 나온 김에 뵈러 가야겠어. 소개해주신 분한테 내일 물어봐야겠다. 에이, 그럼 엄청 고마운 분이시네. 명함 가지고 있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병문안 가는데 꽃다발이나 화분 같은 거라도 맞춰가야 할 거 아니야. 알려주면 내가 미리 주문해 놓을게. 성함이 잠시만 전화기에 저장해뒀었는데. 아, 여기 있다. 심금자님.
아내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벌렁해지는 겁니다. 심금자면 저희 엄마 성함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셔서 아내에게 몇 번이고 더 확인을 했고, 그때 마침 물어본 병원 주소가 날아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던 바로 그 병원, 그 호실이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어머니 성함이라고 말씀을 드리자 아내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매니저라는 사람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저희 어머니가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급히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셔서 산소 호흡기도 끼고 계셨습니다. 함부로 병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밖에 계신 아버지께 아내가 일하던 것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철저히 외면하자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제가 집을 나가고 백방으로 찾으러 다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고 바로 데려오려 했는데 아버지의 만류에 멀리서만 지켜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제대로 정신 차리려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너희 엄마는 생각이 달랐어. 그럼 드러내지 말고 도와주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남아 했었어. 나는 잘 몰라. 아버지는 잘 모른다고 하셨지만 어머니 병실 앞으로 저와 아내를 매일 도와주시던 그 시설 담당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담당자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누가 입원하셨어요? 아이고, 젊은 아빠도 여기 계시네. 여기 저희 후원자분이 위독하시다길래 와봤어요. 어떻게 같이 계시네요? 그 말에 저와 아내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날 어머니 병실 앞에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를 전액 다 대준 후원자는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운이 좋게도 저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간 학비 지원이며 각종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원을 해준 건 그 시설에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셨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힘들 것 같으면 다 도와주셨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주택 또한 아버지가 구해주신 것이었어요. 월세를 따로 받았던 건 그저 무상으로만 지원해주면 제가 나태해질까봐 그래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여태 모르는 척 숨겼어? 이러면 내가 뭐가 돼? 괜히 큰 소리만 치고 능력도 안 되면서 막말만 해댔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너 네 엄마 닮아서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다고.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이었어도 그 이전에 이제는 너도 아버지야. 다른 건 몰라도 네 자존심 하나는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지금 화낼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느 정도 고생해보니 알겠냐.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말이야.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어. 이제 너도 그만해. 지금 네가 할 건 네 엄마 옆에 있어주는 거다. 너 때문에 나도 네 엄마도 속 많이 썩었어. 네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나쁜 맘 먹고 살까봐 하루도 편하게 잠든 나날이 없었어. 그래도 멀리서 지켜보니까 꼴의 아버지라고 잘하더라. 제대로 정신 차렸더라고. 네 엄마 저리 아플 줄 알았으면 너 그때 내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엄청 많이 후회했었어. 네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맨날 너희 집에 몰래 가서 보고 오고 그랬거든. 손주 유치원에도 몰래 가보고 학교도 몰래 가서 지켜보고 며느리도 보고 오고 네가 돌아오면 제대로 식도 올려주고 한다고 했었는데 절이 돼서 어쩔까 모르겠다. 자리 털고 일어나야 뭐래도 할 텐데. 아버지와 저의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고 그날 이후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한스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빨리 찾아갈 걸, 아니면 마지막으로 보던 날 그렇게 화내고 가지 말 걸, 그때 계속 자주 보러 갈 걸 죽도록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내드린 뒤 아버지와 함께 집을 같이 정리하는데 집안 곳곳에 제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저만 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부모님 또한 그런 저를 내내 그리워하셨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도 놓여져 있는데 딱 지금 제 아이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한참 보자 네가 봐도 많이 닮았지? 우리 손주 보고 온 날 네 엄마가 그러더라. 찾아볼 필요도 없었다고. 야, 아주 붕어빵이라서 한눈에 알아봤다고 말이야. 어쩜 그리 똑같이 생겼던지 예쁜 녀석. 어머니 한 분이 빠진 자리인데 어쩜 그리도 집이 휑하던지 아버지에게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집도 아버지가 구해주신 집이잖아요. 합쳐서 같이 살아요. 어차피 저 능력 없는 거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신데 저희끼리 모여서 살아야죠.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들어와서 살자고 말할게요. 아마 따로 말 안 해도 좋아할 거예요. 저도 집에 와서 살고 싶고요. 그래, 그래라. 편한 대로 해. 집을 옮기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거주지 근처에 구해놓은 슈퍼가 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운영을 하자니 집과는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슈퍼 값이 너무 비싸서 금방은 안 나갈 거예요. 원래 주인이 돈 욕심 많아서 엄청 욕심 부려서 팔았잖아. 워낙에 장사가 잘 되니까 제대로 벌어보겠다 하면 사겠지만 나는 젊은 애기 아빠가 사서 놀랬다니까. 집에 돈이 좀 있구나 했지. 그런데 왜 다시 팔아요? 사는 사람 정말 없을 거야. 거기 진짜 너무 비싸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짜 싸게 샀는데? 원래 내놓으신 가격에 안 샀어요. 반값에 샀었는데? 그러자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다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약서는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낸 가격은 그 가격의 반 가격이 아니라 반의 반 가격만 낸 것이었어요. 아, 거기 어머니하고 통화해봤어요? 애기 아빠 엄마라는 사람이 와서 돈 주고 갔대. 자기가 내주는 거 말하지 말고 싸게 산 걸로 해달라고 말이야. 아이고, 엄마가 체면 차려주시느라 그러셨나 보다. 암튼 가게 나가게 되면 알려줄게요. 제가 디뎌온 그 어느 곳 하나 부모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다고 기뻐하던 모든 곳곳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관여하신 것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과 전화를 끊고 또 한동안 울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아버지 혼자 계신 댁으로 들어왔어요. 아내와 아버지 사이는 꽤나 좋았습니다. 안 좋게 보실 줄 알았는데 그간 안 본 게 아니라 멀리서 아내를 쭉 지켜보셨다면서 성실한 아이라 좋다고 칭찬 일색이셨어요. 너희 엄마도 그러더라.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고. 한 번은 너네 엄마가 몰래 지켜보다가 자전거랑 부딪힌 거야. 그래서 놀래서 쓰러지니까 우리 새아가가 네 엄마 데리고 병원도 가고 놀랬을까봐 따뜻한 차도 사주면서 마음도 달래주고 그랬다더라. 그 이야기를 어찌나 내내 하던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네 엄마가 알면 제일 아쉬워할 거다. 며느리 생기면 같이 놀러도 가고 하고 싶다고 늘 말했었거든. 어머니 못까지 아버님이랑 저희랑 잘 지내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기억해요. 저는 그때 어머님이 저를 너무 따스하게 바라봐 주셔서 다른 착각을 했었네요. 혹시 날 버렸던 엄마인가, 엄마가 날 찾으러 온 건가 하고 말이죠. 아니었어도 기쁘네요. 그날 어머님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와 오래간 보지 않아서 추억에 빈 공간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지금은 훌쩍 커버린 저희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한 번씩 기억을 꺼내 말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기나요? 알면서도 져주고 주고 또 주게 되는 게 부모인데요. 지금은 그 부모가 되어 있는 저도 제 자식이 심장을 달라 해도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철들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저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아들 걱정 그만하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바르게 살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